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혜 논란과 비판 속에 뒤늦게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도 재판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오늘 법정 내부 모습을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사석과 증인석을 거쳐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빗어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재판 때처럼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둘째 줄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한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신청이 늦게 들어와 첫 번째 공판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던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촬영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 포토라인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 20명 정도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건 윤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해 그 지시가 가능한 지시냐며 신빙성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하지만 조 단장은 흔들림 없이 그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지시했을까요라며 되물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조 단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조 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했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철회가 아니라 조정된 것이라며 철회에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말을 끊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조 단장은 신문 막바지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냐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간부의 오늘 증언은 윤 전 대통령과 특히 대비돼 보였습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일관된 증언을 한 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 생활 23년 동안 바뀌지 않은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였다며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신을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끝까지 부하들을 감쌌는데요. 이어서 군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만 4명이 거쳐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도 서초동 법원청사 안에서 가장 많습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 길이만 10m에 이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역사적 재판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96년 12.12 쿠데타 등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노태우 씨. 신군부의 핵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된 곳도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와 관계가 드러나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도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의 단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문제 삼았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공판에서도 계엄은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요. 국헌문란 목적을 따로 쟁점으로 빼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한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과도 거리가 멉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기소 내용이 모호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90여 분간 의견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새로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에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 법리와 논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존중을 촉구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변호인들에게 아시겠냐고 두 차례 물으면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보시죠.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다른 수단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한 비상사태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었고 계엄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의 반복입니다.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지시를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무장군인 1,605명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동원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다쳐 6,6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며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 장악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87조에선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닫은 거란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민한 정보를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 기록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오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접속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인 11시 32분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 5시 32분엔 홈페이지 접속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만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과 발언, 자료 등 대통령실이 홍보해온 이른바 국정비전을 지금은 모두 볼 수 없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선 대통령 기록관 측은 당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서 저도 며칠 전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공개 접속이 차단된 만큼 기록물 확인은 홈페이지 내용에 접근 가능한 특정 IP를 기록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건네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허락하는 뒷문, 이른바 백도어로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 기록관 내부에선 파면 이후 일부 자료가 임의로 수정됐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정보만 넘겨받는 만큼 어떤 정보가 지워졌고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기록돼야 될 것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삭제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영영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는 사흘 뒤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며 임시 중단했다 이틀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례에 따라 정책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정비해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왜 접속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시한은 대선일인 6월 3일까지인데 벌써부터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를 관저 공사비를 유용해 산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라 돈으로 구입했지만 자택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캣타워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떠나 세금으로 반려동물 물품을 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 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에서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가 자택 안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명백한 국고 횡령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구입한 물품을 관저에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사할 때 가져간 캣타워는 기존에 쓰던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격은 500만 원이 아닌 170만 원대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나라 돈으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항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5마리를 위해 공금을 들여 캣타워를 샀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야, 금액이 17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본질은 대통령의 사적 영역, 고양이를 키우는데 공금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어떤 예산 항목으로 캣타워를 구입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구입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권 교체한 다음에 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예산인 관저 공사비를 전용해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한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나라 돈 170만 원이 들었다는 캣타워가 21g이 제출한 서류에는 왜 500만 원으로 기재됐는지, 누가 캣타워 구입을 결정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최근까지 통화한 내용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대책본부를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성. 스스로를 건진법사라 불러온 무속인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통해 군수와 도의원 등 최소 4명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윤한웅 의원을 비롯해 5명가량의 국회의원과 연락한 기록이 담긴 걸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손을 대려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최근까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 통화했는데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에도 40분 넘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이듬해 해인 김 여사가 주관한 VIP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금시 초문입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윤한웅 의원을 내세워 통일교 등 종교계는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 윤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한웅 의원은 전 씨의 요구나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행위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좋은 인물을 추천한 것뿐이고 받은 돈은 기도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전 씨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고객이었다며 안타깝지만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 개인 SNS로만 입장을 밝혔던 명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그들은 고객이었고 자신은 마케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한테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은 다 고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당하는 것도 마케터의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가 홍보를 잘해서 장사 잘 됩니다. 그래 하겠냐. 내가 그런 걸 기대한다면 나는 프로 마케터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데 그 사람 자체도 안타깝죠. 당연히 탄핵이 돼야지. 다음 대통령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 국회에다가 헬기 띄우면 되나?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김상민이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는. 앞서 명 씨 측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직전 대여섯 차례 통화했다며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김 여사가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조기 대선 앞둔 상황에서 자신은 어느 편도 아니라면서도 어느 진영이든 찾아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이미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대행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당장 외교부에서는 이번 협의에 의제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방위비 협상 문제를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선을 그었습니다. 사흘 뒤 열릴 한미협의에서도 방위비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 안팎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한 총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지적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방송심의기구의 수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겨냥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초유의 의혹. 그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면 초과 신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최근 경찰에서도 재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놓고 방심위에 출근도 안 했습니다. 이현주 총장 계시죠? 네. 류희림 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오늘 휴가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휴가요? 네. 류 위원장은 최근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위촉식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언론에 사후 배포한 단체 사진 한 장에만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그의 불안한 거취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부 민원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는 오늘 류 위원장의 위법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